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요, 제가 기업 현장 또는 대중 강연을 돌아다니다가 몇 분 만나뵌 분들 중에서 지금 또 코인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언제 코인 한번 다뤘을 때 제가 이런 표현해 드린 적 있습니다. 지구 날씨 오늘 어때요? 라고 표현해 드린 적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막막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구 날씨 중에 어떤 날씨는 좋고 어떤 날씨는 우중충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 코인이라고 우리가 불리웠던 것들도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그려가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 발전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도 이제는 일괄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가지고 코인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타 코인들 중에서는 갑자기 또 크게 주목받기 시작해서 아주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물론 그 급등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런 여러 맥락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저에게 질문 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한 제도들을 완비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들은 지금 현재 각국 정부가 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선 앞부분에 제가 서두에 지금 코인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인을 얘기할 때 과거 코인이 암호화폐, 즉 화폐라고 불리우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 통화를 대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참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론을박 중에서요, 어떤 것들이 가장 코인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던 요인이었냐면, 암호화폐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그 때문에 법정화폐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이 암호화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기존의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 통화와 연결돼서 그 가치가 일정 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코인들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테더라는 것인데요. 이 테더라는 코인은 1테더가 1달러와 무조건 교환해 주겠다라는 명목 아래 탄생한 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1달러의 가치와 1테더의 가치가 1대1로 무조건 교환된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이 테더라는 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다면 이건 좀 안정감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코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투영하고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엔지니어들과 많은 창업가들은 그 중에서 일부는 이런 코인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궁금한 점은 이거겠죠. 테더라는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1테더를 1달러와 무조건 교환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자신들이 발행한 그 테더 개수만큼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달러를 보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테더 회사 측에서는 달러를 테더 발행한 것만큼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마치 은행처럼, 은행도 우리가 돈 맡긴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대출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활용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자를 붙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은행 금고에는 일정 금액만 남겨두고 그걸 지급 준비금이라고 부르죠. 일정 금액만 남겨주고 갑자기 누군가 돈을 인출하러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갖췄다, 이렇게 경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더사 역시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준비금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는 융통해서 회사 운영비라든가 테더라는 이 코인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보겠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등장한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테더라는 회사가 그만큼 준비금을 내부에 비축해뒀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은행과 달리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금융당국에서 지준금을 지키고 있는지, 기타 자금의 운용 방식에 있어서 은행과 관련한 여러 법규상의 내용을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으로 따지면 은행감독원, 지금은 금융감독원이 됐죠. 거기에서 불시에 들어와서 자, 감사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더라는 이런 신종 종류의 코인 회사에 대해서는 갑자기 금융당국이
당국이 가서 너희들 그거 봐야겠어 라고 했을 때 무슨 자격으로 보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테더가 그만큼의 지급준비금을 착실히 비축해 놓고 우리가 지급을 원했을 때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뉴욕 검찰에서 테더를 수사해서 정말 지급준비율을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것만큼 충실히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했더니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이처럼 현재 많은 코인 회사들이 과거에 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도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조금 성급해 보입니다. 분명 이 과정에선 성실히 자신들이 제시했던 비전과 약속들을 지켜가는 코인 회사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코인 회사를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코인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단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아직은 없다. 이런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고 온 회사들 계속 모니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해서 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 중에 하나가 법정화폐와의 1:1 또는 고정 비율로 지급하는 것을 모색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법정화폐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지급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지급에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번히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만큼 편하고 자유롭게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용카드와 비트코인은 결제하는 데 있어서 그 번거로움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BC카드 같은 경우는 1초에 본인들이 거래 건수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6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하나의 시스템과 하나의 서버만 가지고 1초에 6만 5천 건이 동시에 결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결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동일한 시스템을 하나 더 구축해서 1초에 13만 건 정도 또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그것도 모자르다 하면 또 더 많은 서버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C카드 말고 다른 카드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 결제하면서 결제 끊고 잠깐 승인 날 때까지 옆에 서서 5분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드물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1초에 최대 7건 정도밖에 결제를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상에서 1초에 최대 7건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신용카드 대신 무언가 결제를 하는 세상이 열린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나서 그것을 승인받는 데까지 수십 초 또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상황들이 놓이는 것이죠. 이렇게 불편한 결제 체계 아마 원활하게 사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조금 더 편하게 결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본격화됐냐 하면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회사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의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사거나 채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기반해서 그 비트코인을 일종의 자신의 종잣돈으로 삼아서 우리 회사와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결제를 하겠습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전 세계 전국 어디에선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 실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상황에서 한 번에 장부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모두 그 개별적인 변화 상황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내 계정으로 비트코인 상황에서의 변화를 바로 반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동네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 0.0000 먹어가지고 스타벅스 하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자님이 또 집에 가는 길에 맥도날드에서 비트코인으로 치즈버거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하나 먹은 거 한 건, 치즈버거 결제한 거 한 건, 2건이 돼서 이런 소소한 금액들이 모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상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건수가 돼버리겠죠. 그런데 중간 거래 사항이 하나 생길
경우 이런 소액 결제들을 전부 그 거래상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상은 자신의 계정, 단일 계정으로 우리 개개인의 비트코인의 개수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비교한 다음에 본인 건으로 한 건의 비트코인이 몇십만 개 또는 몇만 개 또는 몇천 개가 바뀌었다라는 걸 한 번의 거래상의 장부에 올리게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상에 실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지연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든 비트코인이나 기타 코인으로 진행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설립자, 즉 개발자가 계속해서 이더리움 시스템을 유지보수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더리움 2.0에서는 좀 더 실시간 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 상태고요. 이처럼 많은 코인 생태계가 저마다 자신들의 대안을 갖고 코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그들 회사들이 실제 지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돈을 받아야 될 신용카드 가맹점처럼 소상공인들이 그 결제를 제때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는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당연히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겠죠. 이 중간 거래상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모아다가 한 번에 한 건수로 계상하겠다라는 이 회사가 지금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부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거나 이용하실 때는 단단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창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일종의 가상화폐들을 이렇게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 위한 화폐로 사용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어갔느냐, 앞서 제가 쭉 열거했던 사례들이 어찌 보면 진짜 법정 통화의 일부 기능을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큰 포부 아래서 지속적인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중국,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민간에서 만든 각종 암호화폐를 일종의 화폐로 인식해서 통화량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포함시켜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벌써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의구심 많이 가지신 분들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화폐들이 진짜 이런 법정 통화처럼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거나 테더처럼 은행의 예금 통장 개설하는 것처럼 맡겼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자도 받고 이런 걸로 사용한다면 테더사는 마치 은행처럼,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걸 지원하는 회사는 신용카드처럼 인식해서 통화량 지표인 M1이나 M2에 이들 회사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포함시킨다는 건 이런 암호화폐가 일부 법정 통화로 인식하는 범주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라는 인식들을 갖게 돼서 실제 이들 화폐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말에 있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4,288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암호화폐의 규모가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주요국인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중국 이 전체 국가의 M2, 통화지표상의 M2라는 것이 있는데 이 M2와 비교했을 때 M2 대비 0.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를 다 합쳐도 아직까지 M2 통화지표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도 불과 1%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진 이들 화폐들의 전체가 통화지표를 다시 개선하고 개량해서 반영해야 될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아직까지 법정 통화를 대체할 만큼 견실한 시스템, 견실한 제도적 완비를 갖춘 가상화폐도 없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정말 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결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걸 마치 은행처럼 계속 계좌를 터서 이자도 수취받고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런 데 이르려면 아직 10수년 이상이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많은 거버넌스 체계상에서는요,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그 이름에서도 벌써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과거 비트코인과 같은 것을 가상통화 그리고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통화라든가 화폐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게 진짜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하자 아직까지 가상통화나 암호화폐와 같이 즉 통화적인 기능을 하려면 한참 멀었고,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인식이 모든 학자군과 모든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화나 화폐로 부르기보다는 일종의 그래도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금융자산 형태 중에 하나인 가상자산 또는 암호자산이라고 해서 금융상품의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저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칭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상자산 또는 암호자산 이렇게 부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이 용어에 기반해서 모든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다양한 코인들을 일종의 다양한 금융상품처럼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이익이 생겨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원금 대비 손실이 나서 원금도 보존할 수 없는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갖고 그런 방식으로 인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적합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제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이러니까 암호화폐 결국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만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이 가상자산과 같은 것은 사실 이 가상자산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이것은 마치 자연법칙처럼 중력 가속도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가상자산은요,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상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독특한 가상자산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재 가치까지 포함될 수 있는 나름대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또 하나의 변화되는 흐름도 이해를 하셔야겠지만,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도 꼭 기대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엔지니어들 중에서 또 적지 않은 숫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탑티어의 디지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블록체인이든 가상자산이든 간에 이런 분야에 나름대로 유용함을 찾아내고 그걸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녹이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게 이제 요즘 주춤하다고 해서 또 무조건 등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기회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고요. 그런 신흥 강자에 우리가 일찍부터 그 강자가 그린 그림을 면밀하게 두들겨보고 체크해본 다음에 괜찮다 싶어서 처음부터 같이 동반했을 때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시장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